통상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발표해 주시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발표해 주실 안소연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이제 발표를 맡게 된 안소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선 간략하게 이제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한국외대 아랍어과를 이제 졸업하고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에서 한국어 아랍어 동시 통역을 이제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한국석유공사 해외 석유 동향팀에서 산유국들의 지정학적률이 이제 석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근무를 하였고, 또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에서 중동학 석사를 공부한 뒤 이제 휴스턴 대학교에서 비교 정치학과 국제관계학 중심으로 이제 정치학 박사를 이제 최근에 받았습니다. 또 오늘 제가 이제 발표할 내용은 아랍 권위주의 국가들의 선거가 이제 지니는 의미인데, 이걸 제가 이제 박사 학위 논문에서도 이제 다루었던 내용이 있고요. 그 박사 학위에서 다루었던 연구 내용의 일부를 이따 나중에 제 마지막에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아랍 국가들이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선거를 이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여기서 가장 또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대부분의 아랍 국가들은 권위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이러한 권위주의 국가, 즉 아랍 권위주의 국가들이 선거를 실시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그 선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즉 선거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개괄적으로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발표할 내용은 다음과 이제 같습니다. 먼저 권위주의 국가 선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한번 소개를 해보고, 아랍 국가들로 넘어와서 아랍 권위주의 국가의 선거의 역사와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박사 학위 논문에 포함된 일부 내용인데, 아랍 권위주의 국가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특히 이제 시민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알제리, 모로코, 이집트, 튀니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연구 내용을 한번. 아랍 권위주의 국가를 어떻게 정의 내리는지, 어떤 나라가 아랍 권위주의 국가에 해당되는지 그거부터 예. 먼저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랍 권위주의 국가라고 하면 제가 그냥 권위주의 국가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냥 우선 민주주의 국가의 반대말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 제가 이 권위주의 국가를 이제 명칭을 내리는 데 있어서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 어떠한 기본적인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우선 프리덤 하우스에서 나오는 그 세계 민주주의 지표, 이것을 이제 참고해서 그 지표에서 not free랑 partly free라고 이렇게 포함된 국가들을 보통 권위주의 국가라고 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우선 권위주의 국가로 삼았고요. 그리고 무엇이 권위주의 국가고 무엇이 민주주의 국가인지는 향후에 이제 선거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또 한 번 정의를 이제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 가서 다시 설명을 해드려도 될까요? 제가 이러한 주제를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개인적인 계기라 하면, 이제 2010년에서 12년 사이 아랍의 봄이 이제 중동 지역을 이제 휩쓸 당시에 제가 한국석유공사 해외 석유동항팀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저희 팀은 우선 국제 석유 시장을 분석하는 업무가 주 업무였고, 석유 시장, 그러니까 석유 가격을 예측하고 그 변동을 예측하는 게 저희 팀의 주 업무였는데, 저희 팀에서 이제 그 당시에 가장 관심이 있었던 주제는 이러한 아랍의 봄의 시위 사태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산유국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래서 비슷하게 시위 사태가 장기화되고 굉장히 고조되고, 그래서 뭐 정권이 무너지거나 이런 영향이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게 저희 팀의 가장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매일매일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 당시 저희 팀장님께서 제가 이 지역의 이제 담당자이다 보니 저한테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그래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뭐 사우디아라비아도 뭐 이집트나 튀니지처럼 될 것 같으냐, 뭐 사우디도 뭐 정권이 무너질 것 같으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항상 저한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는 내가 무슨 예언가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다 예측을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근무를 했던 이제 기억이 남는데, 그때가 이제 그런 업무들이 이제 계기가 돼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무엇이 권위주의 정권이고, 또 무엇이 권위주의, 어떠한 권위주의 정권은 정권이 안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
또 어떠한 정권은 또 정권이 불안정하고 이런 대중들의 시위에 영향을 많이 받고, 그래서 어떤 것들이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도 이 명칭을 짓는 권위주의라고 명칭을 짓는 정권 하에서도 어떠한 요인들이 이런 차이점을 만드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여기에서는 경제적 요인이 가장 이제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와 뭐 정치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제도적 측면에서 무엇이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시키고 또 불안정시키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다가 조금 더 이제 생각이 든 것이, 실제로 이제 아랍의 봄이 이 메나 지역을 휩쓸 당시에 선거를 정권 연장의 도구로 사용했던 대부분의 권위주의 국가들, 예를 들면 이집트나 튀니지들이 정권이 몰락하는 이제 경험을 이제 하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선거라는 제도조차도 실시하지 않는 굉장히 강력한 권위주의 정권을 이제 유지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많은 아랍 권위주의 국가들이 선거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랍 권위주의 국가들의 선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들이 어떤 거시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의 지표를 바라봐서 선거를 실시하는 나라가 정권이 유지되냐 아니면 유지되지 않느냐, 이러한 이제 논의만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어떻게 선거를 인식하고 행동하고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것을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로 이제 정했습니다. 권위주의 국가의 선거의 개념에 대해서 우선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거 권위주의라는 말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의 이제 배경은 냉전이 종식되고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들이 이제 몰락하면서 기존의 권위주의 체제에 대해서 이제 국내외적 정치적 변화 요구가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권위주의 정권을 유지하거나 강화시키지 못하거나 혹은 완전한 민주주의로의 전환이 불가능했던 이제 국가들이 임시 방편으로 이제 민주주의 제도를 제한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때부터 이제 선거 권위주의라는 말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냉전 종식하고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들이 몰락하기 시작한 1980년대 말에 이런 선거 권위주의라는 형태를 띈 세대들이 이제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위주의 국가의 이 선거 권위주의라는 것을 이제 한번 이제 어떠한 체제인가, 어떤 제도인가, 어떤 정치 시스템인가 한번 살펴보면, 실제로 이제 공식적으로 민주주의 제도가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선거와 같은 것이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주요 도구로는 이제 여겨지지만, 민주주의에서 요구하는 이제 최소한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자들은 민주주의 선거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기본 3가지 요건이 이제 갖추어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첫 번째로는 불확실성, 그리고 불가역성, 그리고 반복성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굉장히 어려운 용어인 것 같은데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다음번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다음번에 선거가 있을 때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가 누구인지 이제 예측은 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 사람이 당선이 될 거라고 이렇게 확신은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권위주의 국가 선거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무바라크 대통령이 다음번 선거에 나간다. 그럼 반드시 이제 무바라크 대통령이 확실하게 되도록, 당선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무바라크의 당선을 이제 꼭 이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불가역성이라는 것은 다음번 선거에서 뭐 제1자나 혹은 여당이 승리하지 못했더라도 반드시 결과에 승복을 하고 물러나야 하지만, 권위주의 국가의 선거에서는 승복하지 않고 그냥 계속 정권을 유지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뭐 반복성이라고 하면 선거란 이렇게 주기적으로 그리고 정해진 일정에 치러져야 하는데, 권위주의 국가의 지도자들은 자기가 승리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선거를 미루거나 혹은 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선거가 우선 권위주의 국가의 선거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선거를 통해서 불확실성의 제도화를 유지하는 이런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에도 반하는 선거를 하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의 제도화라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용어인 것 같지만, 이게 선거를 통해서 계속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고 새로운 국회의원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다음번에 누가 될지 우리가 지금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동안 계속 받아들여왔던 이런 선거, 뭐 국회의원, 뭐 국회, 뭐 입법부, 이러한 모든 이러한 선거의 제도화,
우리가 너무 당연시 그동안 받아들였고 이것이 그냥 구현되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의 제도화가 구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거의 특징을 통해서도 무엇이 권위주의 국가이고 무엇이 민주주의 국가인지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차이를 어떻게 딱 뚜렷하게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고 학자들은 정치학자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뭐 프리덤 하우스나 아니면 UIU에서 나오는 뭐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민주주의가 어느 국가가 민주주의가 아닌지를 이제 판단을 하는데 어떠한 정의의 개념에서는 이런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국가가 권위주의 국가라고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새롭게 등장한 용어가 경쟁적 권위주의라는 말입니다. 권위주의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 일당 독재 혹은 일인 독재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경쟁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그 경쟁을 허용한다는 것은 나의 반대편 야당의 참여도 허용을 하는 거고 야당과의 경쟁도 허용하는 거기 때문에 일당 독재랑은 조금 어울리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한 단어인데 결국 권위주의 국가의 선거는 계속 또 진화해갖고 야당과의 경쟁, 유권자의 참여, 그 결과에 대한 승부 이 모든 조건 민주주의 정치에서 민주주의 선거에서 볼 수 있는 이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가운데 반드시 재임자가 승리하게끔 만드는 것이 권위주의 국가의 선거이고 그래서 이제 권위주의 국가 선거가 계속 또 진화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를 하다 보니 이런 경쟁적 권위주의라는 용어가 생겨날 정도로 되게 여러 가지 조건, 민주주의 조건을 부합하면서 그런데 재임자가 반드시 승리하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재임자의 정권 연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권위주의 선거에서는 부정적인 이제 행위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선거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이 부정선거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시민들을 대상으로 혹은 야당을 대상으로 혹은 선거 과정에 직접 개입을 함으로써 선거 결과를 재임자, 즉 권위주의 지도자에게 위에 맞는 꼭 그 사람의 다시 재당선을 위해서 선거 결과를 조작하고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 이 표를 매수하는 이런 방식이 많이 진행되는데 이것이 아무래도 덜 위협적이고 시민들한테 나 좀 뽑아주면 내가 너한테 잘해줄게 이런 식으로 계속 유화시키면서 하기 때문에 좀 더 정권 안정에 덜 위협적이기 때문에 표 매수 방법이 굉장히 좀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 재임자의 당선 가능성이 너무 안 좋을 때 그럴 때 최악의 경우 마지막 보루로 뭐 투표장에 나서는 시민들 야당을 뽑을 거라고 예상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야당의 경우 뭐 인기 있는 야당 후보나 뭐 지도자가 있으면 정치적으로 탄압을 해서 뭐 감옥에 보낸다던가. 근데 반드시 이게 이 제목을 뭐 뚜렷한 제목 없이 그냥 이렇게 좀 잘 해갖고 뭐 감옥에 보낸다던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정당의 설립을 아예 금지시키고 그 힘이 약한 정당만 이제 설립할 수 있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아니면 선거 과정에 직접적으로 이제 권위주의 정권이 개입을 해서 개표를 매수하거나 투표함을 훼손하는 등 선거 과정을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정선거의 결과는 반드시 언젠가는 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또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겪을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시민들이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거 결과 시민들의 시위 그리고 뭐 야당의 보이콧 등을 통해서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불만이 이제 표출되는 계기가 이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터커라는 학자는 부정선거는 시민들의 집단행동의 정점으로 이제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이런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은 다른 정치제도, 더 나아가서 권위주의 제도에 대해서도 이제 의구심을 갖게 돼서 시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이제 촉발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 선거를 채택하자는 이제 시위도 많이 발생하자 어떠한 학자는 이러한 시위를 데모크라시 프로테스트라고 해서 그 시위 발생 횟수나 이런 것을 좀 정리한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선거와 관련된 폭력 사태나 뭐 시위나 뭐 보이콧 이러한 데이터들을 이제 학자들이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보면 이제 북아프리카나 중동 지역 국가에서도 빈번하게 선거와 관련한 시위나 뭐 폭력이나 이런 사태들이 많이 발생하고 나타났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민주적인 선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데이터로 이제 작성한 것인데, 여기는 뭐 중동 지역이라고 특별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이런 민주적인 선거를 요구하는 그런 시위들이 선거 관련한 시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선거를 두고선 과연 이제 정말로 권위주의 정권이 선거를 이제 채택하고 실시함으로써
권위주의 정권 강화에 기여하느냐, 아니면 민주주의의 전환에 기여하느냐에 따라서에 대한 논의가 이제 논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 학파는 권위주의 국가의 선거가 정권 강화에 이제 기여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적인 선거를 통해서 잠재되어 있는 반대 세력을 제도권 정치로 끌어들여서 정부의 이제 비대칭성을 해결한다고 하는데, 이게 쉽게 말하자면 누가 적군인지 누가 아군인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군은 적군대로, 아군은 아군대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 대결을 위한 선거가 아니라 정실주의 혹은 후원주의 관계를 확고히 하는 이제 도구로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메나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현상 중에 하나고요. 선거라는 이제 대형 이벤트, 대형 정치적 이벤트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우리가 이렇게 민주주의적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고 과시를 하고, 이로써 하나의 이제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정당성을 국제사회로부터 부여받는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로의 이제 전환에 기여한다고 하는 이제 학파들도 있는데, 이제 야당의 참여를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 세력이 결집할 경우에는 경쟁적 권위주의 체제의 자유화에 이제 기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권위주의 국가에서 선거 경험은 민주주의 전환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던 권위주의 국가, 예를 들면 북한과 같은 국가에서 갑자기 어느 순간 어느 하루 아침에 민주주의로 이렇게 전환한다, 이것은 사실 생각하기 어렵은 것처럼, 이런 선거를 통해서 아무리 부정선거가 이렇게 만연한 선거일지라도 이런 선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라도 제한적으로라도 시민들이 무엇이 정치 참여인지 이제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대의정치의 핵심인 정당이 무엇인지도 깨달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민주주의 전환을 위한 하나의 기반이 된다고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또 이제 지속적으로 선거를 경험함으로써 사회에 민주주의 가치를 심어주고 시민들로 하여금 민주 시민성을 함양시켜서 민주주의로의 전환에 기여한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주장들은 실제로 학자들이 지난 여러 차례 있었던 아프리카나 중동, 라틴 아메리카 이 모든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발견한 결과를 기반으로 한 학자들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랍 국가들의 선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있었던 아랍 국가들의 선거를 이제 한번 표로 정리를 해봤고, 이전에도 선거가 있었는데 이전 데이터는 이제 제가 쉽게 찾을 수 없어서 기존 이제 데이터가 존재하는 것으로 표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보시다시피 걸프 국가의 경우에는 바레인, 쿠웨이트 같은 국가들이 선거를 꽤 그냥 빈번하게 치러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서쪽으로 넘어와서는 요르단, 레바논 정도가 선거를 잘 치르고 계속 그냥 꾸준하게 치러온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이집트,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이 정도가 선거를 굉장히 주기적으로 잘 치러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선거가 주기적으로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치러왔냐를 보기 위한 것이지, 그 선거가 공정했느냐, 부정 선거가 있었느냐 이것까지는 이제 포함되지 않은 표이기 때문에 그냥 이러한 나라가 어떻게 선거를 치러오고 언제 선거를 치렀구나 이 정도만 이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란 것이 계속 제가 선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선거란 것은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의 꽃이다 이렇게 말도 하지만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제도이기 때문에 선거라는 것이 항상 정치적 개혁 혹은 민주주의의 요구,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항상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현대 사회에 들어서 아랍 국가에서의 선거 역사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제 1800년대 말 이제 아랍 르네상스 나흐다 운동의 시작과 함께 선거가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1900년대 초에 새롭게 엘리트 중심의 아랍 네이션 스테이트 국가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선거가 또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실시하기 시작했지만, 이 대부분의 아랍 국가들이 아시다시피 권위주의 제도를 정권이 유지되면서 선거가 주춤하다가 다시 1990년대 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약간 동구권 몰락과 새롭게 이제 권위주의 국가들에서 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흐름과도 같이 맞물린다고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있는 세계의 흐름에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랍 국가들이 이 당시에 이란, 이라크 전쟁이나 이스라엘 전쟁을 치르면서 안보의 위기도 있었고, 그리고 경제 위기도 있었기 때문에 당시 시민들의 불만이 가득 찼고, 그리고 시민들의 정치적 변화에 대한 요구가 컸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하나의 보여주기식으로 선거를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너네의 요구에 맞춰서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했다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 선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비교적 많은 국가들이 좀 주기적으로 꾸준히 선거를 치러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랍 국가의 선거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 최근에 있었던 선거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선거는, 워낙 아랍 메나 지역의 국가들이 많다 보니 그 국가의 선거를 이제 다 소개하기는 좀 힘들고, 카타르가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입법기관인 슈라위원회 선거를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고무적일 수도 있지만, 근데 이것은 또 한쪽에서는 올해 이제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우리가 이렇게 민주주의의 길을 가고 있다, 민주주의 노선을 밟고 있다는 보여주기식으로 국제사회의 시선을 인식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어서, 이 선거가, 카타르의 선거가 앞으로도 계속 작동할지,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레바논의 경우는 우선 2018년에 선거제도를 비례대표제로 바꾸고 지역구도 조정하면서 이런 종파 갈등이 선거를 통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조치로 이제 조치를 이제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가 좀 변화된 덕분에 그동안에 이런 종파에 기반한 인종에 기반한 정당이 아니라 정말 시민사회에 기반한 새로운 이제 독립적인 정당이 몇 개가 새로 등장해서 또 의석을 차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 최근에 있었던 5월 선거에서는 헤즈볼라 세력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면서 조금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미묘한 변화가 반드시 레바논 정치와 사회를 단번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민주주의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로 향하는 그 길에서 그냥 하나의 이런 변화들이 축적되어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시선으로도 한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랍 국가들의 선거를 솔직히 이제 논의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면모들밖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랍 국가의 선거의 하나의 주요 쟁점을 제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 첫 번째는 정실주의 혹은 후원주의에 기반한 이제 선거가 치러진다는 것입니다. 2000년대 초에 요르단 선거를 대상으로 시민들과 함께 인터뷰를 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시민들이 국회의원을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이블 히드마라고 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서비스 대리인,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라는 것이 그런 정책 위반을 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게 아니라, 나한테 예를 들면 일자리를 주거나 혹은 학교에 합격시켜 준다거나 아니면 사업에 라이센스를 준다거나, 이렇게 나한테 개인적인 혜택을 가져다 줄 후보를 이제 선거를 위해서 후보를 뽑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란 것이 정실주의 혹은 후원주의 혹은 또 와스다라고 해서 아랍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이런 부정부패의 그런 현상들을 더 강화시키고 더 경고하고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그냥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또 주목해야 할 것은 선거가 종파 혹은 인종 대립의 장으로 다시 한번 부각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라크나 레바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수의 종파 혹은 소수의 인종을 정치적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정당을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각각 그 분열되어 있는 종파나 인종의 이 대립과 이 대결을 그냥 한 번 더 각인시켜주는 그냥 그런 하나의 대립의 장이 선거로 작용을 한다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정당과 세속적 정당 간의 갈등도 항상 거론이 되는 문제이고요. 그나마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여성 쿼터제인데, 또 한편에서는 일각에서는 이 여성 쿼터제가 그냥 여성들의 의석을 몇 개 늘려주는 것으로 정치적 개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한편으로는 권위주의 체제는 크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의석을 몇 개 늘려줌으로써 우리는 이렇게 정치적 개혁을 하고 있다 보여주기 위한 그냥 하나의 수단이라고 또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위주의 국가의 선거를, 이게 아랍 권위주의 국가의 선거를 이렇게 살펴보면 항상 부정적인 시각이 굉장히 주로 이렇게 팽배한데, 저는 그러한 부정적인 시각에 한번 회의를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우선 아랍어 전공자이기 때문에 예전에 아랍 지역에서 아랍어 연수를 할 때도 느꼈던 것은, 아랍 시민들은 그렇게 지금처럼
뭐 정치적 의식이 낮아서 나한테 어떤 혜택을 갖다 줄 사람한테 투표를 하고 이러한 정도로 정치적 의식이 낮다고는 저는 이게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물론 제가 뭐 대학교 정도의 교육을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기도 받은 사람들을 주로 만났기도 하고 어느 정도 학식이 있는 사람과 어느 정도 소양이 있는 사람들을 주로 만났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만났던 아랍의 시민들은 정치적 의식이 굉장히 크고 강하고 그리고 자국의 정치적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정치적 비판도 오히려 우리나라 시민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와스다라는 사회적 정치적 문제들도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는 건 현상이기도 하고 근데 또 한 가지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제가 인제 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절대 왕정 걸프 국가에서 온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나 혹은 이집트나 요르단과 같이 그래도 조금은 정치적 활동이 오픈되어 있는 정치가 오픈되어 있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그들의 정치적인 소양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국가에서 온 사람들은 정치란 것은 그냥 뭐 팔레스타인 정도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지 자국의 정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굉장히 강하게 금기시되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아예 그들에게 이런 정치적 참여가 전혀 허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순수한 상태로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선거가 치러지고 있고 뭐 야당도 존재하고 정치에 참여도 투표에 참여도 할 수 있는 뭐 요르단이나 이집트 같은 국가에서 온 친구들은 굉장히 정치에 대한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고 자국의 정치의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고 정치에 관심도 많고 정치적인 어떤 의식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거의 의미를 생각할 때 대부분의 연구들이나 학자들의 주장은 선거가 있는 나라가 권위주의 국가 정권이 더 장기간 지속되느냐 지속되지 않느냐만 논의를 했지 그렇다면 시민들은 정말 그 선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정말 시민들의 권위주의 정권의 입맛에 맞게 시민들이 정치적인 행동을 보여주는지 그런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랍 대중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아랍 바로미터 데이터를 활용해서 제가 한번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권위주의 국가의 선거가 이런 부정선거와 같은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부정선거를 시민들이 인식을 하면 그게 결국 정치 제도 그리고 정권 자체에 대한 불신을 더 강화시킨다는 그런 주장도 있듯이 만약에 아랍 시민들이 자신들의 국가의 선거를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이 언젠가는 불만이 축적돼서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불만을 촉발하여 뭐 아랍의 부분과 같은 그런 시위 사태가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아랍 바로미터 데이터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선거의 공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4차례의 이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2010년에서 11년 사이에 있었던 이 설문조사는 아랍의봄 이전에 있었던 그 시기의 선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데 당연하게도 여기 보면 자유롭고 공정하지 못했다고 대답하는 응답자의 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편 이제 아랍의 봄이 발생한 뒤에 치루어졌던 새로운 선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서는 자유롭고 공정했다고 응답한 사람의 숫자가 늘었고 오히려 공정하지 못했다고 대답한 사람의 숫자는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과 17년 사이에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자유롭고 공정했다고 대답하는 숫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고 공정하고 자유롭지 못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숫자는 줄었습니다. 한편 이제 그 뒤에 있었던 이제 설문조사에서는 이제 아랍의 봄에 그런 긍정적인 희망이나 영향력이 퇴색하고 있고 새로운 권위주의 체제가 다시 부활되는 이런 시점에서 선거를 부정적으로 공정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시민들의 응답자 수가 다시 이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래도 이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마치 권위주의 국가의 시민들은 정치적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권위주의 정권의 강화에 기여되는 방향으로 투표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선 그들은 정치적 소양이나 의식이 어느 정도 갖춰 있다고 저는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제 2010년과 11년 사이에 있었던 설문조사에서는 투표를 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설문조사 데이터에는 똑같은 질문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데이터에서 살펴보니까 좀 놀라운 결과를 발견을 했습니다. 투표를 할 때 출신 부족을 보고 투표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되게 소수였고 오히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출신 종파도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 not important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은 출신 종교를 보고 투표를 한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그래도 중요하고 다음번에 혹시 또 연구할 기회가 있다면 이런 종교적인 관념과 그리고 정치적 관념의 어떤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이제 또 새롭게 느꼈습니다. 출신 정당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고 대답한 비율은 서로 이렇게 비슷하게 나타났고, 또 가장 놀라웠던 것은 정치적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다. 투표할 때 정치적 사안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의 숫자가 굉장히 다수를 이제 차지를 해서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가 좀 시민들의 관점에서 시민들이 선거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한번 깨달았습니다. 지금 또 제가 소개할 내용은 정말 이제 저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제가 다루었던 한 챕터의 일부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선거가 민주주의로의 전환에 기여한다는 학자들의 주장에 기반으로 해서 선거를 지속적으로 경험을 하다 보면 시민들의 이런 정치적 인식이나 행동이 바뀔 거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주장을 했는데, 우선 지속적으로 선거를 경험하고 이런 선거 경험 횟수가 누적될수록 시민들은 이제 시민들로 하여금 민주주의 학습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 정치적인 관심, 그리고 대의 정치 가장 중요한 어떤 정당 정치에 대한 이해나 이런 정당 소속감이나 정당 지지, 그리고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지지, 이러한 것들이 선거를 통해서도 함께 함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거가 가장 큰 정치적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서 선거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미디어 보도, 뭐 선거 캠페인, 그리고 선거 시작부터 선거 결과의 발표까지 이 모든 과정들이 시민들로 하여금 정치적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관심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당이라는 정당을 이제 야당들의 정치 참여를 어느 정도 허용함으로써 정당 정치가 무엇인지도 이해할 수 있고 정당 지지, 정당 소속감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 정치의 중요성을 이제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부정선거가 존재하지만 부정선거를 통해서도 민주주의 정치가 왜 이래서 중요한지 그런 민주주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준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주주의 학습은 시민들이 선거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서, 즉 선거 행동이 민주주의 시민들한테서 볼 수 있는 선거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 같은 학자들로 하여금 투표 결정 요인의 변화를 이제 판단함으로써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투표 결정 요인이라고 하면 기존의 민주주의 국가 선거에서는 많이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에도 비슷하지만 이런 사회 경제적인 측면 요인, 혹은 이런 그냥 인구적인 측면, 혹은 그런 정신적, 사이콜로지컬한 측면에서 이렇게 분석을 한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학력, 고소득 계층일수록 투표를 더 많이 한다. 고학력일수록 뭐 정치적인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정치적 관심이 많기 때문에 투표를 많이 한다. 뭐 고소득 계층의 경우는 자신의 이익이 걸려 있기 때문에 투표를 많이 한다. 이런 연구가 있었고, 그리고 남성일수록, 그리고 도시 출신일수록, 고령의 인구일수록 더 투표를 많이 한다. 사이콜로지컬한 이런 요인에서는 정치적 관심이 많을수록, 그리고 정치 효능감이 높을수록, 그리고 정당 소속감이 높을수록 뭐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잘 이해할수록 투표에 더 많이 나선다. 이런 연구가 이미 있었습니다. 권위주의 국가의 선거에서의 투표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는 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선거에서의 투표 결정 요인은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한 연구였던 반면, 권위주의 국가의 선거의 경우는 그냥 시민 몇 명과 인터뷰를 해서 했거나 아니면 뭐 지역구의 뭐
뭐 문맹률 아니면 뭐 GDP 수준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지역의 투표율을 통해서 투표율을 살펴봄으로써 그것의 상관관계를 이제 살펴봤다면 저는 시민들이 정말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떠한 시민들이 어떤 성향을 가진 시민들이 투표에 더 권위주의 국가에서 선거에서 투표를 더 많이 하느냐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랍 바로미터 설문조사를 이제 이용해서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이집트 이 국가들의 시민들의 투표 결정 요인을 이제 분석해 봤고 선거의 횟수가 증가할수록 그 투표 결정 요인이 선거 행동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선거를 더 많이 경험할수록 선거 행동의 모습도 변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이집트 이 4개 국가가 지난 10년간 좀 비슷한 이제 제도이기도 하지만 튀니지 같은 경우는 권위주의 국가였다가 점차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하고 있고 물론 요즘 다시 위기의 상황이 좀 발생하긴 하고 있지만 이렇게 큰 틀에서는 그런 변화가 있었고 이집트의 경우는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었고 알제리와 모로코는 그래도 비슷한 그 정권이나 제도가 물론 알제리도 이제 2019년 이후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설문조사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각 지역별로 정치 변동, 민주주의 지표가 차이가 있는 상황 속에서 선거 행동이 변화가 있느냐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생각해서 이 4개의 국가로 이제 설정을 하였습니다. 2000년대 이후 이제 누적 선거 횟수를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이 그래프는 제가 이제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귀 분석을 한 결과인데 통계적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설명을 하는 것보다 그냥 이 통계 결과를 제가 그냥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하자면 이집트를 제외하고 튀니지와 모로코, 이 알제리아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정치적 행동, 이 선거 행동 양식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선거 경험 횟수가 증가할수록 그러한 선거 행동이 더욱더 민주주의적인 방향으로 이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 관심이나 정당 소속감을 가진 사람들이 더 투표에 많이 나섰고 그리고 이 정치적 관심이나 정당 소속감이 투표의 결정 요인에 미치는 영향이 선거 횟수가 증가할수록 더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민주주의 지지도 투표 참여 결정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지만 그래도 이 정치적 관심이나 정당 소속감을 비교했을 때는 큰 영향의 의미 있는 결과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튀니지에 같은 경우는 정당 소속감이 투표 참여 결정 요인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의미 있는 결과를 이제 얻지는 못했는데 뒤로 갈수록 튀니지에서 무당 독립적인 후보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통계 결과에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집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난 10년간 너무 이제 급변한 정치적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관된 그런 트렌드나 흐름을 이제 찾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정치적 관심은 긍정적으로 시민들의 투표 참여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즉 정치적 관심이 있는 사람일수록 투표에 나서는 확률이 더 높아졌지만 다른 국가들이 선거를 많이 경험할수록 정치적 관심이 중요성이 증가하는 반면에 이집트는 이런 어떤 일관된 트렌드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적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권위주의 국가에서의 선거가 정말 권위주의 체제에 강화에 기여하는지는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선거를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체제의 불안정을 의미한다는 관점에서 이게 선거란 것이 임시 방편적으로 시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정권을 연장시키는 도구로는 이제 사용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경제 위기가 갑자기 닥쳤을 때 이 시민들의 불만이 함께 더 폭발하면서 이런 선거에서 시작된 정치 불만도 결합이 되면서 결국에는 정권의 불안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권위주의 체제의 불안정을 더욱더 강화하는 요인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부정선거를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이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또 박사학위 논문에서 저희가 연구했던 결과 이 선거가 부정하다,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시민일수록 사람일수록 이런 시위, 이런 집단적인 행동, 정부에 반하는 정부에 항의한 집단적인 행동에 나설 확률이 높은 것으로 또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권위주의 국가의 선거가 불안정하고 그리고 이런 부정 선거가 가득 차 있고 위법적인 선거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시민들의 불만을 이제 촉발시킬 것이고 이것은 언젠가는 터질 것이고 그리고 인제 또 긍정적인으로서는 이런 선거를 경험함으로써 민주주의 정치가 무엇인지 좀 알게 되고 학습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 저의 의견이고 또 인제 그동안 인제 선거를 인제 바라보는 데 있어서 아랍 국가들이 많이 선거를 치르고 있고 그냥 단순히 선거의 결과에만 이렇게 선거 결과만 이렇게 항상 바라보고 그랬는데 이것이 최근에도 이런 레바논이나 이라크의 선거에서도 한 가지 좀 관심을 또 새로운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건 물론 종파 간의 갈등은 여전히 되고 있지만 시위 과정에서 생겨났던 그런 새로운 단체들이 하나의 정당을 차려서 그런 독립적인 정당이 또 뽑히게 되고 이런 쪼끔 변화가 또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우리가 그동안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하나의 시민사회, 시민의 측면에서도 선거를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인제 논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더욱이 시간도 한 40분 정도 딱 잘 맞춰 주셨고요. 정치학자들의 발표를 많이 듣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시거나 뭐 코멘트 뭐 자유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지영 선생님. 아주 재밌게 잘 들었고요. 이렇게 그 시사점이 많은 글이었기 때문에 특히 뭐 이제 메나 지역의 정치 현상, 홍랑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좋은 글 발표 감사드리고요. 제가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결론에서는 이제 권위주의 국가에서의 선거가 체제 강화에 기여하는지, 그러니까 권위주의 국가에서의 선거가 그 권위주의 체제를 강화에 기여하는지를 보자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이제 예예. 그것은 쪼금 더 좀 장기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선거 존재 자체가 불안정을 의미한다는 데서 장기적으로 권위주의 체제의 불안정을 더욱 강화한다. 이제 이거 미국식 표현인데 바꿔 네. 얘기하자면 권위주의 체제가 약화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면 예. 네. 이제 뭐 쉐보스키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그 네. 표현인 거죠. 간단히 얘기하자면. 예예예. 다시 얘기하자면 선거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권위주의 체제는 약화될 것이고 이 예. 지역에서의 민주화는 높아질 것이고 그다음에 예. 좀 더 민주화의 가능성이 높다. 결론 이제 이걸로 가시려는 거잖아요. 예예. 이게 네예. 보통 동유럽들이 이제 1989년도에 체제를 네. 통과한 다음에 그 네. 동유럽의 권위주의 체제가 네. 민주화로 공부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많이 논의가 되는 얘기들이죠. 특히 뭐 네네네네. 뭐 이런 사람들 네. 많이 하는 얘기고 네. 한데 제가 이제 의문을 갖는 게 뭐냐면 네. 동유럽이 또는 사실 여기에는 한국이 포함이 돼요. 한국의 네. 예. 그쵸. 예. 포함이 되는 건데 네. 요 비교 대상으로서의 굉장히 아주 적합한 모델이 이제 한국의 예. 민주주의 과정과 민주주의 공고화를 봐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네. 두 네. 번째가 동유럽의 민주주의 공고화는 사실 그 다음 단계예요. 네. 네. 그렇다고 보면 현 네. 시점에서 그 메나 지역에서의 민주주의 네. 공고화는 사실 그 패스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 이제 그렇다 네. 님의 네. 그 논문의 결론이 사실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네. 제가 하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네. 네. 한국과 동유럽은 정치 그 구조, 공학적인 또는 비교 정착적 방법론 말고 네. 정치 문화적인 방법, 특히 네. 컬 네. 처가 네. 교육과 사회문화적 환경과 연결되는 지점에서 사실 예. 굉장히 독특한 양상을 네. 보이는데 네. 이 글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제가 보기에 그 아랍 지역, 메나 지역이라는 곳의 문화적 요인들 또는 네. 어떤 관습적 요인들이 조금 빠졌다는 느낌을 예. 그쵸. 받아요. 예예. 그래서 이제 예. 어떤 예를 들자면 이제 민주주의 주요 핵심 요소가 선거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들어가시는데 네. 사실 민주주의의 핵심 개념이 선거라는 합의가 사실 네. 한국에서는 있었어요. 네. 근데 네. 이쪽 이 메나 지역에서 과연 그런 합의가 네. 있었는지 내지는 그것을 네. 합의에 이를 만한 그런 대중적인 매스미디어 운동들이 있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네.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예예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네. 주장하시는 내용이 네. 상당히 좀 이렇게 장밋빛 미래를 주기는 하는데 네. 메나 지역에 과연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네. 깊이 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네.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똑같이 그렇게 저도 생각을 했어요. 저도 장밋빛 미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 너무 이제 연구가 부정적인 연구만 있었기 때문에 조금 새로운 시각에서 이제 바라보자. 그만큼 이제 아랍의 시민들로 어느 정도 의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제 살펴보는 방법이 조금 그냥 정치 과학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투표 결정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했던 거고요. 저도 그 문제점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투표를 하는데 종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럼 진짜 뭐 이슬람에 대한 신앙이 강한 사람이 정말 그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를 하는지 이런 걸 제가 한번 또 이제 이번 연구를 통해서 새롭게 연구를 이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정말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이제 또 다른 연구에서 새롭게 같이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추가 한 개만 더 짧은 질문 하나를 드리면 네, 이제 민주주의가 우리 네, 생각하는 소위 미국식 민주주의라는 개념 그 자체 우리 굉장히 네, 익숙한데 네, 이 메나 지역에서 이 네, 민주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유효성이 네, 갖는지 그러니까 네, 그것이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할 대상 가치로 보는지 이거에 대해서 네, 좀 분석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 안수현 박사님 말고도 다른 우리 전문가 선생님, 특히 박현남 선생님 의견을 좀 제가 듣고 싶은데 네, 그런 예를 들자면 그런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시스템 자체가 이 메나 지역에 있는 국가들에게 이상적인 그런 체제로서 존중되고 이렇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포괄적인 질문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네, 장지영 박사님이 들어와 계신 게 장지영 박사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뭐 하면 아직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주주의에 대한 논쟁 자체가 약한 부분들이라서요. 뭐 이슬람 쪽으로만 얘기하자면 2000년대 초반에 한참 부시가 민주주의를 밀어붙였을 때 그 1990년 말에서 20년 초반에 아랍 세계, 이슬람 세계에서 이슬람과 민주주의가 컴패터블 하냐에 두고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걸프 지역에 있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때 파흐드 국왕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슬람은 하느님이 지도자를 세워주고 지도자가 목자처럼 양을 이끌어가는 체제인데 이 양이 목자를 뽑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이슬람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바로 얘기를 그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 반면에 인도네시아의 와히드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거는 이슬람과 상관없고 이슬람에서는 하느님이 정치 지도자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면서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하는 걸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파드 국왕이 말하는 그러한 것은 이슬람이 아니라 너네 중동의 문화다라고 반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저는 거기까지만 하고 하면 장 박사님이 그 정치 쪽 민주주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장 박사님이 더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오신 것 같은데. 장지영 선생님 답변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그 근본 그 개념에 관한 이 메나 지역에서의 그 어답션의 문제가 사실 이 지금 오늘 발표하신 글에 그 사실 어떤 서스테이너블리티를 이렇게 확정질 수 있는 요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문제 제기는 그건 거예요. 민주주의 자체라는 논의가 별로 의미가 없거나 크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제도의 공고화를 논의하는 거는 약간 사상과학적인 그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동유럽에서도 나타났던 현상이고 이전에 한국의 3공화국에서 5공화국에서 나타났던 아주 전형적인 그 양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선생님 발표하실 때 김병 선생님이 이제 언급하셨던 동유럽 문제, 그래서 탈냉전이 이 아랍 아까 권위주의 국가의 뭐 민주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초반에 이렇게 약간 언급하신 것 같은데 탈냉전하고 이 메나 지역의 아랍 권위주의 국가의 어떤 민주화라든지 이거하고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좀 궁금. 탈냉전 시대에 새롭게 이렇게 등장한 선거 권위주의 정권들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동유럽 국가 그리고 혹은 이제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이 이제 그 대상이다. 그리고 아시아의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가 대상이고, 이 당시에 중동은 민주주의로의 전환에 실패를 하였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 과정에 있고. 그런데 이제 선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는 그 시기가 맞물리기 때문에 이런 세계 안의 흐름에서 이제 선거를 걸프 국가들에서도 이제 실시하게 됐고, 그 세계 흐름을 이제 아랍 국가들도 이제 무시할 수는 그러니까 없었던. 왜 그 시기에 맞물리게 됐는지. 네, 그 맞물리게 된 것은 이제 그 시기에 이제 경제적 위기, 브레드 라이어트 해갖고 있는데 경제적 위기가 많이 발생하고, 그 당시에 이 중동 지역 국가의 메나 지역 국가에. 그래서 이제 불만이 계속 이제 쌓이고 있다 보니까 그 불만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이런 것을 선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으로 이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탈냉전의 바로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 민주주의로의 전환 혹은 민주주의의 전파, 이러한 이론에서 주변국이나 아니면 세계적으로 흐름이 민주주의가 탄생되는 흐름이 있으면은 그 영향을 받는다는 그런 연구도 이미 있었긴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동유럽 국가들처럼 직접적인 영향은 그렇게 많이 받지 못했고, 오히려 그 영향 속에서 아랍 국가들은 민주주의로의 전환에는 실패했다. 선거를 실시하기 시작했지만 그 선거가 빛을 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다고 하는 게 주 연구 결과이기도 하죠. 네. 예, 이수영 선생님. 저도 들으면서 김지영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되게 좀 동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셨던 단어가 정치적 소양과 의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조사를 했고 장밋빛 미래가 나왔는데, 과연 어떤 정치적 소양과 의식인가가, 이게 과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구식 민주주의인지 아니면 이미 제가 알기로는 아랍에서는 아랍 스타일의 이런 권위주의적 민주주의가 이미 고착화가 됐다라고 보는 평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거의 그 프레임 안에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비판이 있는 거고, 그 안에서도 이제 좀 더 그런 정부력이 강한 곳에서는 경찰한테 들키지 않을 정도로만 비판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저는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김정 교수님 말씀에 되게 좀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리고 발표자께서는 아랍의 봄도 굉장히 민주주의적 이게적인 그런 목적이 있는 걸로 되게 좀 피크피크하게 보시는 것 같아서 정치적으로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긴 하는데, 그거는 좀 차치하더라도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그들은 본인들을 이제 그냥 리퍼블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밖에서는 권위주의적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선거 결과가 나왔을 때, 그래서 뭐 시리아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득표, 그다음에 선거율이 다 90%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들을 외부에서 권위주의라고 평가할 때 정부의 공식 반응이 어떤지, 이 단어에 대한 그게 일단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거를 통해서 보면 이 나라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지가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하고, 그리고 선거 관련 시위가 있다고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이것도 보면은 러시아에서도 나발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굉장히 소수일 수도 있고, 겉에서 볼 때는 우리가 그거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크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면 이게 과연 그 시민들 사이에서 얼마나 공감대를 얻고 있는지, 그래서 얼마나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선거라든지 그런 서구식 민주화에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 여기에 동조를 하고 다음 단계를 꿈꿀 수 있는지, 그래서 과연 그 시위라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엄밀히 따지면 엄청난 증가세를 보이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이게 과연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갖고 있는지 이게 잘 몰라서 궁금해가지고 일단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근데 저도 서구식 민주주의인지 아랍식 민주주의인지 그 개념은 저도 의문을 들긴 해요. 저도 이제 예전에 한 번은 이집트에 있는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미국식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민주주의를 미국식 민주주의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 자체도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민주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이 주인이 돼서, 우리가 주인이 돼서 지도자, 나라를 이끌 사람을 뽑는다. 이 개념 자체가 중요한 거지, 뭐 미국식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뭐 영국식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이러한 개념에서 바라보기보다 아까 박현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아랍 사람들이 내가 내 손으로
나라의 지도자를 뽑아서 그 나라의 지도자가 제대로 일을 하는지 평가하겠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느냐, 이거를 이제 보는 것이 저도 중요한 것 같고, 그것은 조금 저도 함께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조금 계속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미국에 대한 반감이 너무 커서 민주주의 자체를 꼭 미국의 제도라고 이제 아랍 사람들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감을 가질 수 있는데, 정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민주주의 정치가 시민의 주인이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것이 가장 이제 저는 핵심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미국식 민주주의다, 서구식 민주주의다, 아랍식 민주주의다, 이것을 정의 내린다기보다는 그 기본을 받아들일 준비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시위 관련해서는 근데 사실은 아랍의 봄에서도 뭐 이집트 같은 경우는 무바락 대통령이 자신 아들한테 이제 정권을 물려주기 위해서 선거를 실시하려고 한다. 이러한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되고, 그것이 이제 이미 쌓이고 있는 경제적 위기나 뭐 실업률이 악화되고 이러한 이미 쌓이고 있는 불만 속에서 이게 그냥 하나의 촉매제로 딱 던져졌던 거예요. 그래서 선거에 대한 불만이 직접적으로 이런 시위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선거라는 게 굉장히 큰 빅 이벤트인데, 선거가 계속 제대로 치러지지 않으니까 정치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깨닫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불만을 갖게 되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잠재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데모크라시 프로테스트 그 연구에서도 그 저자는 지금 주장하는 게, 근데 이러한 거에 불만들이 경제적 위기가 없을 때는, 경제가 좋을 때는 전혀 불만이 나타나지 않다가 경제적 위기와 함께 결합이 됐을 때, 경제적 위기가 있을 때 부정선거도 있으면 동시에 이제 시위가 발생한다. 그렇게 그 학자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주장을 하지만 경제적인 요인이 가장 우선 핵심 요소이고, 이러한 상황들이 있을 때, 경제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있을 때 선거가 그것을 더 물을 껴안는 그런 하나의 촉매제라고 해야 될까? 폭발을 더 자극시키는 그냥 요인이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대학원생이나 학부생들도 많이 들어오셨는데,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자유롭게 질문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저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대학원생 질문해 주세요. 최근 이코노미스트로 등극을 해가지고요. 네. 현재 지금 특히 아랍의 봄 이후의 상황들을 봤었을 때 이쪽이 민주주의 체제를 공부를 하셨는데, 어떤 나라, 앞으로 향후 이쪽 지역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민주주의 체제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나라라면 어떤 나라가 될 거고, 그리고 현재 긍정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나라가 있다면 어떤 나라가 있는지 좀 개인적인 뭐 생각도 괜찮고요. 네, 그냥 모두 다 아시다시피 그냥 저도 그냥 티니지라는 데는 동감을 해요. 근데 사실 이 민주화 연구에 있어서도 이 경제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이 상관관계, 경제가 발전해야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이런 모더나이제이션 이런 이론이 있고, 또 이 경제가 발전된 상태여야 민주주의가 이제 정말 확고하게 자리를 잡는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뭐 티니지에서 항상 언급되는 것은 이제 경제 위기, 이것 때문에 민주주의가 위기에 올 수 있다. 근데 이것도 저는 이제 동감을 하고, 근데 또 이건 항상 너무 얽혀 있는 관계인 것 같아요. 저도 항상 계속 궁금해하고 있는 문제이고 더 생각해볼 문제인데, 또 민주주의가 없이는 또 경제 발전이 또 쉽게 이루어질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상황을 지금 티니지가 정말 앞으로도 좀 좋은 방향으로 이어갈지는 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계속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또 걸프 국가에서 바로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것 같다, 이거야말로 정말 장밋빛 추측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나마 튀니지가 희망일 수 있는데 좀 계속 지켜봐야겠죠. 그 알제리 같은 경우 부테플리카가 이제 5선에 나서는 것을 어쨌거나 제가 볼 때는 민중 시위로 그걸 저지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압델마지드 테분이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민주화의 그런 기미가 보이는 나라가 이제 거기에 알제리는 포함을 안 시켰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저도 그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냥 단편적인 뉴스들만 좀
보다 보니까. 물론 현 대통령도 부테플리카 밑에서 잠시 뭐 총리도 하고 장관 관료의 길을 걸어왔지만 그래도 그 이전에 그 FLN 계통의 그 과거 투사들이 연이어 계속해서 해왔던 그런 이제 그 최고 권력은 어쨌거나 바뀌었다고 보고 부테플리카 측근들도 거의 다 지금 뭐 잡아는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뭐 우리나라 현대사하고도 조금 뭐 오버랩이 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서구식의 민주화 쪽으로 가는 그래도 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좀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과도로 좀 보고 싶은데 저는 예, 어떻습니까? 그쵸. 이 비교학적으로 볼 때 여전히 먼 민주주의하고는 뭔가요? 저는 사실 근데 이 주제를 저희 박사학위 논문을 시작할 때 사실 알제리에서 이제 히락 무브먼트가 이제 네, 발생하면서 되게 긍정적으로 봤고 이것이 또 이제 그때도 당시에도 새로운 아랍의 봄이 2차 아랍의 봄이 오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논문을 작성하고 있는 그 시기 사이에서 또 군사 정권이 네. 뭐 들어선다는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다시 좀 정체기에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상황을 한 번 더 계속 지켜봐야 최소한 10년을 두고는 지켜보고 그리고 민주주의가 이제 민주주의 전환과 또 민주주의 공고화라는 게 또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공고화라는 거는 한 선거가 몇 차례 있으면서 뭐 정권도 바뀌는 걸 경험을 해야 하고 이러야지 민주주의 공고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듯이 좀 장기적인 한 10년 정도 최소 10년 정도의 텀은 두고서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부테플리카가 우선에 나서지 못하게 네, 하는 데는 네, 분명히 그 히락 그런 네, 것이 그렇죠. 네, 영향은 미쳤던 것 같고 하나의 네. 변수였던 네, 그것이 사실 계기였다. 그것도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리고 이제 군 최고사령관이 그 부테플리카 지지를 배신을 해버렸는데 그 네. 사람이 이제 실권을 잡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죽어버렸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좀 알제리에 약간의 네. 그 운이 좀 따르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봤었거든요. 네. 예. 예, 송현우 선생님.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북아프리카 관련해서 질문드릴 게 있는데, 먼저 제가 공부한 바로는 이제 중동 지역에 특히 오스만 제국 시절에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처음 들어올 때는 먼저 그 세족주의라는 개념이 먼저 유입됐단 말입니다. 초반에 터키 오스만 제국의 이제 지식인들이 그 세족주의라는 개념을 차용할 때, 우리 중동에는 이게 없는 개념이라서 이거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제가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번역을 그냥 그 페르시아어나 아니면 뭐 아랍어로 바로 번역하지 한 것 말고는 이제 프랑스어 쪽에서 바로 이제 그 라익이라는 단어를 들어와서 제가 그걸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튀르키예 공화국에도 이제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좀 요즘에는 이제 좀 쇠퇴를 하는 경향이 좀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아타투르크 이후부터도 이제 그게 발전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반면에 이제 버나드 루이스 같은 학자들에 의하면 아랍 세계에서는 세속주의라는 개념이 들어올 때 라익이라는 단어 말고 이제 그 기독교 아랍인들이 그거를 자기 문화식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알레만이라고 번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인간 세계의 이제 학문적인 뭔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뭔가 인본주의랑 좀 거리가 먼데 어쨌든 신적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을 이제 좀 더 중시하는 그런 사상으로 이제 그 번역을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그 아랍 이제 무슬림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 야기가 되었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서 민주주의에 대한 반향심을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그런 해석을 제가 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북아프리카 지역의 아랍어는 우리가 흔히 공용 아랍어를 쓰는 파시 아랍어하고는 좀 다르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북아프리카 쪽에서는 이 세속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기원도 어떻게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솔직하게 저도 그것까지는 저도 네. 정확하게는 잘 알지 못하겠는데 혹시 의견이 있으신 다른 분들이 있으실까요? 아마 그 말씀하신 그 라익이라는 것은 프랑스어 라이시즘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제일 처음에 번역됐을 때는 아랍에서는 라딘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라딘이니까 종교가 없다라는 뜻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큘러과는 좀 달라서 라디니가 돼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아랍어를 쓰는 무슬림권에서는 이 세속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없는 거를 얘기했으니까 번역 잘못이죠. 뭐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 뭐 펀더멘탈리즘도 번역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아랍어에서 펀더멘털, 그러니까 뿌리라는 단어에서 우술이라는 말을 그대로 써서 우술리아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없는 개념들이라서
그래서 라디니입니다. 라디니. 그리고 그 현재 북아프리카 지역의 세속주의의 현황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그걸 인식하고 있는지. 안소연 박사님께서 하셔야 되고. 아니 네. 박현도 교수님 네. 뭐께서 정치하신 분이 하셔야죠. 저는 사실 근데 이 세속주의라는 것도 그냥 어떻게 말을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의 뭐 이게 꼭 저는 생각하기에 이 북아프리카뿐만이 아니라 이 메나 지역에서 왕정 국가들이 이슬람의 교리를 기반으로 그 국가를 세웠기 때문에 이것에 약간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제 뭐 세속주의 국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아까도 이수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진짜 자기네들이 뭐 이슬람 국가라고 이슬람이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냥 겉으로는 리퍼블릭이라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현황이라기보다 그냥 타인의 우리 이 바깥의 시선에서 보는 것과 그 내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데 뭐 티니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뭐 나흐다당 같은 좋은 사례도 있고 약간 이슬람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는 그런 국가들도 있고 또 이집트에서 이 무슬림 형제단이 또 무너진 것처럼 자꾸 이렇게 좀 안 좋은 모습이 계속 나타나니까 이슬람 정당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그냥 그러한 어떤 분위기를 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이렇게 막 세속주의다 아니다 이런 명칭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보다 지금 흐름은 그냥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은데 박현도 교수님께서 더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세큘러리즘이 무슬림 세계에서 자리를 못 잡을 이유는 사실상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워낙 전체적으로 뭐 북아프리카든 어디든 간에 이슬람의 영향권에 있는 나라들은 지식인들 특히 이제 종교적인 지식인들이 이 서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얘기하는 게 이 세큘러리즘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큘러리즘 때문에 유럽 사회에서 그리스도교 세계가 무너졌고 완전히 세큘러리즘 대체됐는데 이슬람도 그렇게 되는 것은 안 되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슬람의 지식인들과 크리스찬들의 지식인이 힘을 합쳐가지고 다시 그 예전의 그 종교적인 모습을 찾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할 정도로 무슬림 세계 전체적으로 세큘러리즘이 강합니다. 그럼에도 북아프리카는 아무래도 프랑스의 영향권을 많이 받다 보니까 받은 정도가 상당하거든요. 예를 들면 튀니지라 이런 데에서는요. 그리고 사실은 다 아랍어를 쓴다고 하지만 암미아를 쓰면 서로 말을 통하지도 못하고 많은 경우에 우리가 북아프리카는 서로 말이 통한다고 보지만 사실 말 통하지 않습니다. 튀니지 사람들이 모로코 사람들 말 잘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우리 이집트 쪽을 더 잘 알아듣고 그러니까 이 언어적인 배경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많은 경우에서 이제 프랑스어를 많이 들어왔고 프랑스 사상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혼재된 상황이죠. 그래서 근본주의가 굉장히 강하지는 않겠지만 세속주의가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는 뭐 자리 잡으려면 일단 뭐 안정적인 정권이 있어야 되는데 안정적 정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터키도 가장 세속적인 국가라고 하지만 지금 또 반대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전혀 반대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터키를 보면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슬림 사회가 그렇게 100년 동안 케말 파샤가 꿈을 꾸고 그렇게 왔는데 에르도안이라는 한때는 총황받는 이슬람 민주주의 총화라고 했는데 2010년 이후부터는 거의 뭐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지금 나라를 가고 있으니까 뭐 터키를 보면 답이 나올 것 같고요. 뭐 무슬림 국가에서 민주주의라든지 세속주의는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저기 그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질문이 요즘 많은데 제목이 이제 아주 잘 몰라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에요. 아랍 권위주의 국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카테고리를. 그러면서 이제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이집트 이 나라 이제 메나 지역에 있는 사실 뭐 메나나 레반트나 뭐 근동이나 뭐 니어이스나 이게 정확하게 지역적으로 구분하기 좀 어려울 거는 같은데 저는 처음에 이제 아랍 권위주의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쪽에 홍해 지역에 있는 뭐 쿠웨이트, 이라크, 시리아, 뭐 심지어 레바논이나 뭐 이런 쪽 얘기도 조금 이렇게 기대를 좀 했는데 이렇게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이집트를 굳이 요거를 아랍 권위주의 국가로 이렇게 정의하신 그런 이유가 있나요?
정말 이제 우선은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데이터가 가능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국가로 이제 좀 설정이 된 곳도 있고, 근데 아까도 계속 논의했던 것처럼 북아프리카 국가들이 그래도 이 레반트 지역에 있는 뭐 왕정 국가들이나 이런 국가와 비교를 했을 땐 그래도 조금 더 세속적이고 조금 더 정치가 좀 오픈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더 연구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국가를 이제 자료도 더 얻기 쉽고 그래서 이제 국가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메나 지역을 논의하는 학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제 아랍이라는 단어를 이제 앞에 붙였습니다. 이제 솔직한 대답을 해주셨는데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면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이집트들은 전부 다 이제 유럽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나라들이잖아요. 네, 네. 때문에 소위 유럽에서 얘기하는 정치나 사상이나 제도 등에서 익숙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손쉬운 분석의 대상을 지금 솔직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는 건데 사람들의 아랍의 권위주의를 본다 할 때 예를 들어 오히려 이런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이집트를 중점적으로 보면 본질에서 약간 좀 벗어나지 않겠는가라는 그 걱정이 좀 돼서. 네. 네, 예.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저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보였던 그 그래프 있잖아요. 투표할 때 어떤 것을 보느냐, 그리고 선거를 뭐 공정하게 보느냐, 이 데이터의 경우는 레반트 이 지역까지 다 포함된 그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 다음에 또 발표할 기회가 있다면 레반트 지역을 중심으로 또 연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도표, 저도 그 도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지금 결론하고 좀 상반된 결과 예. 주신 부분들은 사실은 그 결론하고는 반대 결과에 가깝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저는 추측하기로 만약에 아까 이런 전제를 가졌다고 하면 제일 밑에 내려가 있던 교육이나 이런 지표들이 상당히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게 그 한국이나 또는 동유럽 지역 국가들에서 보이는 한국에서 그렇게 보이는데 그 폴리티시 빌딩이라 그래가지고 시킨 사람들의 그 이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 교육이 되게 높은 그런 부분들. 박다은 선생님 말라고 힘드시는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아니, 역시 그 박사학위가 두 개인 분은 다르네요. 역사학 박사, 사회과학 박사 두 박사를 갖고 있으신 분이다 보니까 빛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 정도 질문이 있으면 더 받고 그 다음에 공지사항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일강 박사님. 예, 질문은 아니고 뭐 아까 조금 나왔던 얘기 중에 그 라이시즘이나 세큘러리즘 나왔는데요. 거기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송현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랍어로 일마니아라는 단어가 이미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 아까 버나드 루이스가 아마 이 단어를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시다시피 버나드 루이스는 뭐 대단한 오리엔탈리스트이기 때문에 중동이나 아랍 지역에서 뭐 민주화 자체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의 논의랑 조금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아랍 지역에서 왜 그러면 뭐 세큘러리즘이나 라이시즘 뭐 이런 것들이 잘 발전이 되지 않는가. 제 생각 가장 큰 거는 이슬람 종교에 대한 비판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집트에서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지식인들은 거의 칼 맞아서 많이 죽었습니다. 20세기에도. 그리고 무슬림 형제단에 항상 타겟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상 사상의 자유, 특히 종교를 비판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사실상 뭐 세큘러리즘이라든지 뭐 데모크라시라든지 이런 것이 논의되는 것 자체가 물론 제가 너무 부정적인 시각일 수 있겠지만 조금 너무 어려워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특히 뭐 북아프리카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사상의 자유, 즉 종교를 비판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좀 더 오픈된 사회가 되는 것이 일단 급선무이다.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 그 이후에 선거도 좋고요. 뭐 그다음에 뭐 민주주의도 좋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오늘 그 아주 재미있는 발표 해주신 안수현 박사님께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실 뭐 이메일을 돌리거나 뭐 이러진 않아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 가운데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가 저희 유로메나 홈페이지
제일 먼저 포스터를 올릴 테니까 한 2주 전에는 올릴 테니까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네이버 같은데 유로메나 연구소 치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로 줄긋고 mena.net로 들어오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 열정적으로 토론해 주시고 또 이렇게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